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 성로에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서 모인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새 집결에 나선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미일 또 북중러 구도가 부각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홍연익 외교안보 분과장 나오셨고요. 또 서강대 왕선택 대우교수, 또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열병식에 앞서서는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통해서 미국을 겨냥한 이른바 텐진 선언도 채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일련의 흐름들 쭉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뭉쳤다. 뭐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꼭 모였다기보다요. 2차 대전 승전 기념으로 네. 2차 대전이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 일본이 제국주의였으니까 반제, 그러니까 일본과 싸워서 승리한 거를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미국도 중국의 독립을 지원한 셈이니까 네. 미국도 초청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안 간 거죠. 근데 중국의 초청에 응한 나라들을 다 모아 보니까 오늘날 미국과 좀 사이가 좀 덜 좋은 나라들 또는 반대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모였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제일 관심의 초점이었던 게 모디 총리입니다, 인도에. 인도 모디 총리. 네. 모디 총리는 이 쿼드라 그래가지고 중국을 사면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인도와 아주 트럼프 일기 때 굉장히 가까이에서 쿼드 회원국이었는데 요번에 관세 50%를 두들겨 맞고 트럼프로부터 그 이유는 러시아에서 석유를 너무 많이 사준다. 석유 사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사겠다 그러니까 50% 관세를 매겨버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 와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고 네. 다국화.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하는 얘기들을 잔뜩 시진핑 주석의 손을 들어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저 막루에는 안 올라왔죠, 물론. 그러니까 인도는 이쪽 저쪽하고 다 가까이 지내는 그런 국가니까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저렇게 군사 열병식까지도 다 같이 하는 정상들은 대부분 다 미국하고는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닌 나라들이 거의 다죠. 이게 보니까 66년 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미 부여할 수 있습니다. 1959년 이후 처음인 거죠. 1959년 이후 처음. 네, 1950년대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또 되게 의미가 66년 만에라는 것보다도 1959년에 김일성, 마오쩌둥, 또 후르시초프. 그렇게 정말 이제 교과서에서 봤던 그 그런 거죠. 인물들이군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의 계산법이 다 다르고 좀 현재 이제 대회를 주최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뭐 북중러가 모였다고 해서 과거 냉전처럼 미국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나라들과 이제 느슨한 연대를 계속하면서 차후에 기회를 보는 이런 의미가 조금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외교 전략 차원에서 이 열병식이나 상하이 협력기구 행사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국내 정치 차원의 리더십을 고양하는 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들어있다. 이런 평가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반 트럼프 연대. 이제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반 트럼프 연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조직 자체가 반 파시스트 전쟁 승리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모임을 이 행사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주체가 됐지만 네. 여기서 막루에 올라가는 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올라간 거고 막루에 올라가는 게 불편한 사람들은 다른 모임에는 나가도 여기는 안 올라가게 됐기 때문에 미중 간의 대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로 회귀와 비슷하게 각국이 국내 그 정치 노선을 더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의도가 많은 걸로 보여요. 중국, 러시아, 북한, 특히 이 지역은 국내 정치 요소의 안정이 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네. 적을 미국으로 놓고 가상 연대를 만들면서 내부 더 공고함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하나만 저 여쭤보면 막루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어떤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네, 이게 군사 열병식이기 때문에 네. 미국, 그러니까 서방 측에서 볼 때는 껄끄러운 거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대립이니까. 근데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제일 무역 파트너가 EU고 그 두 번째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거 생각, 러시아하고 그렇게 전략적 동반자지만 러시아하고 교역은 미국의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 의미에서 미국이나 서방의 눈치를 보는 나라들은 안 간 거죠. 특히 이제 제일 주목되는 게 모디 총리하고 네. 에르도안 투르키예 대통령, 그다음에 이집트 원수 이렇게 셋이 이제 안 가고 이제 그 텐진까지만 왔다가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은 거꾸로 상하이 협력기구에는 거기는 안 가고 네. 여기만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강성 반미가 김정은인 셈이죠. 그러니까 경제 쪽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상하이 협력기구에서는 이 미국을 견제하는 3인방이 있었는데 이게 중국, 러시아, 인도였고 이건 경제 부분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특히 모디 총리는 이번에 50% 관세 때문에 거기 가담했던 거고요. 네. 이번에는 베이징에서는 군사 안보 부분에서의 미국을 견제하는 북중러 이 세 나라가 이제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네. 하나 특이한 점이 단지 중국이 왕 박사님께서 잘 얘기하셨지만 중국이 미국한테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계 질서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시진핑 주석이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계속 제창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두 번째는 국제별 안보 이니셔티브, 네. 세 번째는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근데 이번에 또 내놨어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고 이 네 개를 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래서 미국 이익만 아주 생경하게 챙기잖아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서 그냥 관세를 그냥 점토기로 막 매기고 기분 네. 나쁘면 더 매기고 그래서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 챙기잖아요. 근데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만 보여요. 근데 시진핑은 인류를 얘기하고 문명을 얘기하고 지금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인류 공동 운명체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가 하나의 지구가 됐다라고 1990년대 초반에 냉전 이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중국이 지금 열심히 제창하고 있고 미국은 나 하나 잘 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에는 지금 미국 편이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된다고 보세요. 미국 편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편이 더 많아지는 때 중국의 패권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사실. 패권 경쟁의 결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운명을 같이 하고 공동으로 같이 번영하고 공동 안보를 하고 이렇게 하자는 나라와 미국만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날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 잘 때까지 미국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제가 미국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동맹국인데 네.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초반부인데 미국인들조차도 이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홍 원장님 말씀에는 좀 다른 분들 의견도 같이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패권 경쟁을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서로 하는 결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얘기죠. 그 대목에서 약간 이제 미세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패권 경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볼 것이냐 전략 경쟁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따라서 좀 분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패권 경쟁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 최고 패권국이 누구냐를 놓고 싸움을 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권 경쟁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있어서는 과도한 거예요. 지금은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전략 경쟁. 나중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중국이 더 커지면 최고 패권 국자를 놓고 싸울 가능성이 있으니 미국이 지금 사전에 중국을 길들이기라는 과정이란 말이죠. 중국은 그 과정에서 길들여지기보다는 않으려고,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패권을 놓고 다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 충돌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놓고 전략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공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현재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직접 도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때 항상 어느 정도의 선은 두고 여유를 두고 꾸준하게 자신의 국력을 증강시키는 데 조금 더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정책 실행의 방향성을 담은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우공이산이라는 예. 말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 산을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긴 싸움을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 그렇죠.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꾸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중국식 전략을 우공이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간단히 보면은 미국 대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구조라고 보더라도 네. 우리는 이 러시아, 북한, 중국이 서로 각자 원하는 게 달라요. 그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선은 세계 전선이라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선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가고 있고 네. 중국은 동북아와 동남아, 그다음에 중앙아와 서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중국 영향력 확대의 하나가 국내 정치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국내 안정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국내 안정과 1대1로나 혹은 중국몽이나 이걸 통해서 세계의 비전을 보이는데 그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중국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잖아요. 중국인들을 북돋는 데 의미를 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세계 전략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대립은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 자유주의 시대의 신자유 시대의 세계화와 지금의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은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냉전으로 볼 것인가? 이제는 냉전과 그 열전이 두 개가 혼합되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여러 가지 거미줄과 같은 복잡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막루에 올라간 나라와 미국과 관계하는 나라 둘 중에 거리를 두면서 가는 나라 예를 들어 동남아에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참가했잖아요. 네. 근데 싱가포르는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베트남 경우에는 미국과 협상하면서 또 이쪽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은 패권 경쟁이라기보다는 모든 국가들이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네. 기존 네트워크와 미래의 잠재적 영향력이 있는 나라에 대한 선택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소설 영화 생각나는군요. 냉정과 열정 사이. 그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좀 좁혀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심플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단 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다른 목적들이 많이 있죠. 러시아에서 전쟁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로부터의 전략적 가치 인정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 1, 2년 러시아하고 협력해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너무 중국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북한의 무역의 90%가 중국입니다. 네. 뭐 90%니까 러시아하고는 5%도 안 돼요. 그렇게 보면 거의 뭐 한 20배 가까이 중국과의 경제가 유대가 깊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만 주더라도 러시아보다 훨씬 많이 주는 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가 그동안에 아쉬웠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김정은이 그 강 관료들한테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라 했는데 성과가 통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주 다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적극 구애를 하니까 언제 만나러 가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2018년, 19년에도 트럼프 만나기 전에 김정은이 항상 중국을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서 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제 사정이 지금 호전이 돼야 되는데 10월 10일이 당 창건 80주년 행사입니다. 아주 큰 행사가 있어요. 북한에서도 열병식 10,000명 이상 지금 10월 10일 날 하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그 체조 기계체조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의 막 10만 명 동원해서 한다 그래요. 그 내년 초에는 당 창건 행사가 있어요. 아니 당대회가 있어요. 당대회. 네. 5년마다 한 번 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북한에선. 근데 지금 쌀값이 오르고 쇠고기값이 올라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너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원조를 지원받기 위해서 갔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중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죠. 사실이죠. 이제 북한의 지난 몇 년 동안의 외교 관계를 보면 지난 3년 동안은 러시아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러시아와의 협력 공간이 커지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전폭적으로 러시아에 집중을 한 것이고 원래는 중국하고 같이 3자 연대, 북중러 연대를 해서 반미 연대를 하는 게 원래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는 쪽입니다. 현재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실패한 거고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나름대로 이제 계속 추진을 해서 오늘날까지 왔고요. 그런데 지금 홍예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중국하고 소원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외교적인 과제로 올라온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2기 취임 이후에 국제 질서가 요동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불만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3년 전에 반미 연대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 반미 연대를 하자고 자기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을 때 좀 더 호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구상하는 신냉전 외교를 다시 한번 추진해 보는 이번에는 북중러 차원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차원에서 이번에 참여한 이란이라든가 벨라루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조금 더 동조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이번에 막루 외교에는 또 베트남과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치아웃 이런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수님께도 의견 듣고 싶은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다자 외교 무대 현장이기도 하잖아요. 예. 김정은의 요번에 그 행동의 기본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식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분 공이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첫째는 국내에 흐트러진 민심을 잡기 위해서 경제적 보상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내고 둘째는 김정은 이제 북한에서 위원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사람은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거를 막루에 오르고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시진핑과 하고. 같이 하면서 네. 국내적으로 국내 정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또 하나 우리는 미국과도 겨룰 수 있으면서 언젠가는 미국과 협상이 가능하다. 즉 핵심은 김정은이 과거에 중국에 가서 필기하는 모습을 보이듯이 이번에도 충분한 연출을 통해서 김정은의 몸값을 많이 올린 거죠.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또 출연료를 충분히 받아오면서 러시아에도 어느 정도 견제 모습을 보이며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 화면에 잠깐 나온 거를 보시면은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있고 우측에 푸틴이 있고 좌측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걸어가네요. 나란히 걸어가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에 나올 텐데 저 구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저 장면에서는 왼쪽 오른쪽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있지만 네. 막루에 올라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악수할 때 보면 시진핑, 푸틴, 김정은 순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푸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푸틴을 제일 우대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김정은인데 이 셋이 나란히 있으니까 하나 왼쪽 하나는 오른쪽이니까 뭐 비슷하죠. 근데 저거 아마 북한에다 엄청 이제 선전할 겁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께서 러시아 지도자와 어깨를 나란히 러시아, 하다. 중국 지도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섰다. 강성대국 뭐 얘기가 다시 또 나올 수 있게 선전하기 딱 좋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번에 딸도 데려가고 또 뭐 저렇게 나란히 서고 이렇게 다른 지도자로는 미리 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그 지도자들 다 시진핑하고 똑같이 악수하고 이렇게 쭉 지나가고 하는 저런 모습이 가기 전에 북한의 외교력이 만만치 않구나. 저런 걸 다 하고 지금 저 베이징에 도착할 때 당서열 5위가 나왔고요. 텐진에 도착할 때는 당서열 24위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는 물론 텐신 시당석이니까 그 사람이 나오고 당서열 24위에. 근데 이 짜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당서열 5위입니다. 아주 저 시진핑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5위고 거기다 왕이 외교부장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수준이 상당히 외교부 장관에다가 격상됐다. 왕위는 24위고 그다음에 자이치는 5위인데 이 둘이 다 나와서 그 역에서 딱 마주하고 또 베이징 시당석이도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 최고의 환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미리 그 의전을 다 약속을 받고 가는 거지 그냥 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 김정은이 그 정말 젊지만 만만한 지도자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상대로 전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산을 잘하고 북한을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왕 교수님, 네, 딸 김주애도 동행했잖아요. 네,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예, 확인됐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자기의 행사에 딸 김주애를 이제 동행을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고 초기에는 뭐 후계자 수업인가 뭐 이런 분석이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외국 방문이라는 차원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네. 중국의 후계자를 소개시키러 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나이가 아직 이제 40 이제 막 넘은 나이에 불과하고 일부에서는 건강 이야기를 하지만 뭐 수령의 건강에 관한 한 북한처럼 꼼꼼하게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당장 뭐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를 지명해야 되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딸을 저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렸을 때 너무나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어떤 유대 관계라든가 공동 하는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그런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이나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아버지와 같이 하는 이런 이벤트를 같이 하고 싶은 그래서 가족 간의 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것을 후계자라는 차원에서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네, 그렇게 이건 보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주애를 국제 무대에 노출시킨 것은 국내적으로 우리는 부드러우면서 강한 강성대국이다. 그러니까 정치 부드럽다. 세계의 어떤 나라와도 우리는 부드럽게 교섭할 수 있는 평화를, 그러니까 여성을 동반한 거 아니에요, 딸을? 네. 그걸 보이면서 김주애의 모습을 통해서 북한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게 네. 조금 좀 이례적이긴 한 게요. 사회주의 국가들은 보통 이렇게 그 부부 동반 외교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별로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예전에 무슨 뭐 네,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크루스초프라든지 뭐 골파초프는 좀 서방화 돼가지고 조금 그랬지만 라이사를 가끔 동반을 했지만
부부가 같이 가는 일이 드물고요. 지금 저기 오늘까지 나온 화면을 봐도 다른 어느 지도자도 부인을 동반한 모습 그런 게 거의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본래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이례적이라고 보면 사실 부인이 지금 있잖아요. 리설주가 엄연히 있고 지난번에 4차례 중국을 갔을 때 3번이나 리설주를 같이 갔는데 네. 리설주가 만약 유고 상태고 뭐 엄청나게 아프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엄연히 부인이 있는데 저렇게 딸을 앞세워서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게 중국으로서는 좀 껄끄러웠을 텐데 중국에서는 이게 세습이라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소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거를 용인받은 거는 저거 역시 북한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하여튼 그 협상에 성공했으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저는 하여튼 북한의 그 외교력은 놀랍다고 보죠. 전 근대적인 거죠, 사실은. 네. 자, 이번 열병식에는 우리 측 인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 참석을 했고요. 여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지원 의원, 또 범여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지에서 이게 이제 행사다 보니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발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외교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조우라고 하는 표현을 네. 쓰는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눈을 마주친다. 이게 가벼운 환담도 나눌 수도 있고. 조우인데 네.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사전에 중국과 협의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동선을 조정해 달라라고 충분히 어떤 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은 아주 협조만 한다면 동선이 겹치지 않게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우 상황이 날 가능성보다는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열병식에 참석을 했고 이후에 이제 그 예정된 뭐 스케줄을 이제 많이 예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북중 북러 회담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과도 릴레이식으로 회담을 가질 정말 다자외교 무대의 일반적인 모습이긴 한데 이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대입을 시켜본다고 하니까 좀 낯설기는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가장 큰 관심은 미중 관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푸틴이나 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 문제, 하나는 핵 문제로 이것은 그 동맹의 이탈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무척 두려워한다는 가정을 하면은 이 셋을 하나로 묶어서 연출하기 위한 모습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회의를 하는데 셋을 같이 놓아서 하기에는 의제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네. 만찬장소나 이런 데 같이 할 수는 있지만 회담은 하나하나 나눠서 하고 주인은 호스트인 시진핑이니까 시진핑이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로 보이게끔 모든 영상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초대받은 김정은, 푸틴 이들도 상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친근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안에서 시진핑의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는 연출 위주로 나갈 거로 보입니다. 네. 이 상태로 보면은 셋이 같이 앉아서 회의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북한이나 러시아에 합당하지 않고 또 하나는 미국이 보기에도 그리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에 중국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북중 회담도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북러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까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이제 기점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최근에 북한에서는 그 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에 대해서 집중 보도도 이루어졌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명복을 빈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단 말이죠. 뭔가 이게 러시아에 불편한 게 있어서 더 그런 건가요?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일단 김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가장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은 과연 북중러 삼각 정상회담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인데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한미일 공조하고 안보 강화되는 걸 굉장히 비판해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중러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신냉전 구도 형성을 도우는 건데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걸 중국은 지금 바라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회담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그 시진핑하고 양자회담 분명히 할 거고요.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는 오찬을 같이 했대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시진핑하고. 그건 굉장한 대우죠. 1대1 오찬입니다. 그거는 굉장한 배려를 한 건데 그거는 이제 공식 방문 정도의 수준이고 만찬을 같이 하면 그건 국빈 방문의 수준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김정은이 시진핑하고 과연 식사를 같이 할지 하는데 오찬을 할지 만찬을 할지 이런 게 이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둘 간에는 뭐 할 얘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원조 같은 걸 일단 얘기하겠죠. 지금 러시아 이제 얘기하셨는데 푸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가기 전에 행사를 크게 두 번 했는데 지난 22일 날 그 훈포장을 줬어요. 그걸 누구냐면 러시아에서 사망한 영웅들,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영웅들이라 그래서 그 유가족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한 100여 명의 훈장을 주고 포장을 했는데 그리고 엄청 그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라고 네. 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여기 저 베이징으로 떠나기 이틀 전에 바로 또 목민관이라고 하는 가장 화려한 그 연회장에 또 200몇 명을 그 유가족들을 또 모아가지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개를 90도까지 숙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사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극인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김정은으로서 면목이 없는 게 그 병사들을 러시아에 보낼 때 러시아로 보낸다고 얘기조차 안 하고 그냥 막 보낸 거거든요. 그렇죠.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가족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네. 그런 상황에서 사망까지 했으니까 민심이 위반될 수가 있거든요. 네.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해서 일단 한 거고 또 하나는 이 러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제 그 북한군 병사들 활동상 이런 것도 막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대체로 요번에 간 푸틴을 틀림없이 만나니까 네. 계산을 해야 되겠다. 엄청나게 우리 병사들 많이 죽었는데 국정원 추산에 따르면 한 2,000명 죽었다 그러고요. 네. 보통 북한은 한 300명 정도 죽었다 그러고 통상 한 600명 이상은 최소한 죽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한 1,000명 정도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난 거 아니에요. 네. 부상자는 또 수천 명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전쟁도 끝나가는데 계산을 해야죠. 좀 많은 지원을 바란다. 청구서 네. 들이밀어야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북러 관계가 많이 이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사들이 남아서 건설 그 폐허가 된 거를 건설하는데 많이 동원될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네. 국정원에서 엊그저께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도 또 추가 파병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또 거기에 또 많은 노동력을 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북러 관계는 향후에도 꽤 오래 간다라고 우리가 계산해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러 관계가 저렇게 좋다고 한러 관계를 완전히 내팽개치는 건 또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살리고 일단은 우리 기업들이 이익부터 챙기고 전쟁이 끝나는 대로 한러 관계도 복구시켜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봅니다. 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러 밀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Not at all. China needs us, and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s you know, but China needs us much more than we need them. I had actually a very good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a couple of weeks ago. We'll see if anything comes out of it. If it doesn't, we'll take a different stand.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다소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속내도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보면 인도라는 나라의 이제 어떤 움직임이 사실은 우리는 북중러에 관심이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인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나렌드라 모디가 이제 한 7년 만에 중국에 갔고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이죠. 아까 처음에 홍현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중국을
포위하고 감싸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데 같이 동료인 인도가 시진핑 주석의 잔치상에 가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환담을 하는 모습은 미국으로 보면 정말 허탈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인도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미국을 떠나서 중국의 품으로 안긴다. 이런 구상은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도는 미국, 중국과 동급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불만이 있어서 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뭐 똘마니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인도의 협력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인도는 모순이 있습니다. 국경선 모순.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 인도의 지금 움직임은 분명 경계를 해야 될 일이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해 본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인도가 저울질을 한다는 생각도 들고 분명히. 이 인도는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파키스탄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견제 역할을 하면서 또 중국과 협력도 많이 해요. 또 러시아 협력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국가 자체가 여러 주로 나눠져 있고 민족도 많이 나눠져 있어서 단합이 어려운데 외교 문제에서는 아주 교활할 정도로 잘 빠져나가는 시릭 외교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인도가 막루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상하이 협력기구에 갔다 왔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을 보낸 거지 미국과 협력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여기서 얘기한 say hello to them 하고 이렇게 메시지 전해달라는 거는 이 트럼프는 선수 치는 전략, 앞에 보는 전략의 도사예요. 즉 얘기하면은 러시아하고는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에 있건가 회담할 것도 많고 네. 북한은 나랑 회담을 해야 되니까 가서 오버 액션 하지 말고 잘 자제하고 오라고 인사말을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됩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나름 섭섭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트럼프가 예를 들면 인도가 민감해하는 이슈들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편을 든다라든지 뭐 카슈미르 영토 분쟁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을 자처했지만 사실 인도가 되게 민감해하는 이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벌집 쑤시듯이 건드려 놨는데 인도가 어떻게 보면 중국 쪽으로 조금 기우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중국한테 조금 기우는 모습도 보이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인도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거는 수백 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여서 서방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슴속에 갖고 있어요. 네.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반서방적인 그 기질이 상당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이 인도 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련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지금도 러시아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미국보다 오히려 러시아하고 더 가까운 관계죠. 그리고 무기도 엄청 사오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러시아가 무기를 파는데 중국이 제일 많이 팔 것 같지만 인도에 거의 비슷하게 팔고요. 같은 무기를 파는데 더 고사양을 인도에 주고 중국에 더 또 저사양을 그런 게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제일 불만이 왜 우린 인도 같이 고사양을 안 주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러시아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난 이후에 인도가 러시아에서 석유 수입을 7배를 늘렸어요. 700%를 늘렸어요. 그건 뭐하러 그렇게 700%나 늘렸냐? 싸게 사다가 다시 인도표 석유 그래서 세계에 팔았어요. 그 정도로 실용주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실리적인 장사꾼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면으로 이제 트럼프가 건드리니까 러시아에서 석유 원유 들어오지 마세요. 그만 네네. 사. 그랬더니 너가 뭔데? 그리고 계속 사고 50% 그냥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좀 갑자기 틀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인도가 국경 분쟁을 중국하고 하고 있지만 경제는 인도하고 중국하고 교역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중국하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인도는 정말 엄청나게 실리 외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이념과 가치 외교? 가치 외교를 하냐고 우리 실익은 다 버리냐.
그 너무나 제가 그 안타까워서 그 연구 논문까지 썼어요. 근데 진짜로 실리적으로 그렇게 그 균형 해결을 잘하더라고요. 인도는. 네. 이 얘기를 해볼까요?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이 됐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궁금합니다. 이제 각자 세 분의 의견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교수님께 먼저 좀 의견을 네. 듣겠습니다. 트럼프도 그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미 북한에 같이 가자고 또 농담식으로 하면서 실질 내용이 중국 같이 가자 그랬죠. 그럼 이제 북한을 우리가 가서 같이 모두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트럼프는 카드를 쓰는데 지금 북한을 바로 건들진 않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카드를 충분히 쓰고 중동 문제도 좀 완전히 픽스 시킨 다음에 이 북한 카드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 북한 카드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북한 문제를 통해서 핵 문제를 뭐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데 북한 카드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아직 익지 않으니까 넌 좀 기다려라. 인사 말했으니까 기다리면서 좀 보자 이 얘기고 또 원하는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걸 순서에 맞춰 반드시 진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저희 정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것이 패싱 사건이 안 나도록 우리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북미 간 만남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으니까 그렇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두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사가 만날 의사가 이제 양쪽을 확인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겠다는 의사 반복적으로 여러 번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유보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만남은 이루어질 수 되겠죠. 없습니다.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만나는 건 좋은데 비핵화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안 돼. 이게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덕담만 하는 형식으로 해서 만날 수 있을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비핵화 얘기를 다시 싱가포르 선언 얘기하면서 비핵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용인할 수 있을지 어려울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순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인 언어, 상상력 이런 게 없으면 두 사람이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핵 문제든 한반도 평화 문제든 이게 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계산이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변수이고 관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른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번에 뭐 10월 말에 그 경주에서 이제 세계적인 그 외교 이벤트가 있죠. 거기 시진핑 주석은 거의 올 게 확실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피스메이커하고 트럼프가 피스메이커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옆에서 보조하는 페이스메이커 한다 그걸 했는데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역을 맡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그 주목받지 못한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다고 하냐면 내가 저 경주에 가면 잠시 시간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2018년에는 사실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물꼬를 먼저 텄고 올림픽에 초청장을 보내고 뭐 썰매나 스키까지 빌려주겠다 뭐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예선도 통과 안 한 북한을 참가시켜주고 IOC도 협력하고 그래서 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얘기로는 자기가 주선해서 그거 다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한국하고 IOC가 한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는데 트럼프를 이제 엮어 넣으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백악관에 우리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실장하고 가가지고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김정은이 대통령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트럼프가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나서서 김정은과 이재명 대통령 만나게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 과연 경주에 올 것이냐. 김정은은 북한은 그 에이펙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일단. 네. 그다음에 저렇게 다자 정상들 만나는데 갔지만 지금 만나는 정상들하고 에이펙에 만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전혀 다른 네, 사람들이에요. 다르죠. 이시바라든지 호주 총리라든지 뉴질랜드 총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혀 잘못하면은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경주에 과연 올까?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판문점, 원산, 블라디보스톡 저는 세 군데를 생각합니다. 네. 푸틴이 중재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은을 기차 타고 오라 그래서 트럼프가 헬리콥터 타고 가서 만나는 거. 두 번째는 지금 갈마 관광지대 거기 엄청나게 개장했는데 관광객이 안 와요. 러시아 사람만 수백 명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가지고 중국인 관광객 보내달라고 김정은이 간 건데 거기를 트럼프가 갈 수도 있다. 단지 조건이 네. 기자들을 잔뜩 데려갈 수 있도록 김정은이 배려를 해야 되겠죠. 이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니까. 또 하나는 평양까지는 그렇고 판문점에 갈 수 있는데 판문점에 가서 지난번처럼 그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넘어가서 통일각이었던 지금 이름 바뀌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능성은 한 30-40% 이하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안미 경중이 어렵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래서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중국 매체들이 발끈하기도 했죠. 이건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안미 경중이 어렵다면 그럼 이제 어떤 새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이 안미경중에 대한 얘기를 미국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국제 정치가 앉아 있는 데서 세상을 보면은 발언 내용이 좀 바뀌게 돼요. 즉 듣는 사람 입장이나 말하는 사람 입장이. 그래서 네. 미국에서 안미경중을 얘기하면은 미국을 중시한다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을 다시 한국 안방에 와서 안미경중을 얘기하면은 이제 단편적으로 흑백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아니라 안보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고 경제도 협력할 수 있다라는 우리는 플렉시블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중국 천안문에서 들으면은 미국과 친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와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이거는 언어적 레토릭이지만 네. 우리는 중국, 미국 어디 하나 무시하지 않고 협력을 하면서 동북아, 한반도 평화 안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거기서 나온 걸 미국식 해석으로 보고 또 중국식 해석을 가지고 이거를 흑백 논리로 보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사실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은 2015년 정도 전후로 해서 중국과의 교역량이 뭐 폭증을 하는 상황 네. 속에서 미국과의 교역량을 뭐 2배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이제 반영한 용어인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미국과의 교역이 꾸준히 늘어서 수출의 경우는 중국과 거의 대등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앞서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2010년대 중반에 안미 경중이 나올 때 상황이 일단 달라졌다는 점을 반영했을 가능성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의외로 쉬운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우리가 동맹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동맹이고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해서 크게 봐서 동반 관계입니다. 네.
동맹과 동반은 급수가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동맹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동반은 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인데 거기에서 전략적이라는 용어와 협력적이라는 용어가 붙어서 중국과의 관계도 동반 중에서는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동맹과의 관계에 적절한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동반 관계에서 협력하는 수준에서 미국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수준의 적은 수준의 이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네. 보기 때문에 안미 경중이라든가 이런 미중 사이에서의 문제에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동맹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에 맞게 외교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예, 두 분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안미 경중이 어렵다고만 하신 게 아니라 나더러 자꾸 중국하고 단절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단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친중이라고 한다면 친중이라는 얘기를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대외 전략의 주축이 한미 동맹인 게 부동이고 움직일 수 없고 한미일 안보 공조도 계속 가져가는데 그렇지만 국익에 입각해서 하고 또 중국하고도 우호 관계를 저버리지는 않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비율로 말씀드린다면 안미 경중이라 그러면 딱 50대 5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보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도 항상 보면은 미국 70, 중국 30 이 정도였는데 한국 보수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국 95, 중국 5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도 미국에 대해서는 한 70 내지 75, 중국에 대해서는 30 내지 25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그냥 달리 표현하신 네.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일대 북중러의 구도가 부각되는 것, 신냉전의 신호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욱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국제 질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실용 외교의 또 다른 시험대이기도 하고요.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퀴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